안녕하십니까, 강재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사행정 볼 텐데요. 인사행정은 출제가 한 3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인사행정 기초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 그 다음에 인사개혁이 있는데, 인사개혁은 최근에 출제 빈도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개혁이 있으면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3년 동안 주로 나오다가 점점 빈도수가 줄거든요. 대신에 인사 과정에서 인력 관리에서 우리나라 이제 법률 규정들이 가끔 나오는 이제 출제되는데, 가끔은 짜증나게 대통령령까지는 이해되지만 규칙까지 출제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일단 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인사행정 전체적 틀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직 구조를 형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공직구조 형성할 때 계급제, 직위불제 어떤 걸 쓸 거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 배치하겠죠?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되겠죠? 자, 채용하는 방식의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어요. 자,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사기 동기부여, 피드백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된 거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플랜 2 C로 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인사행정 과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제도 설계할 때 어떤 이론적 관점에 설계할 거냐. 인사제도에서 역관제 틀에 쓸 건지 실적제, 대표제, 직업공무원제, 일단 4개 제도가 일단 베이스가 될 거고, 어떤 걸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사 배치하는 방식 다 달라지고요. 사기에서도 어떤 분에 포커스 맞출 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전체 얘기되는 거고요. 우리는 인사제도 발전 볼 때 직위불제, 계급제, 공직구조 형성 제도, 그 다음에 채용제도, 이거를 같이 해서 인사행정 기초에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무래도 법률 규정들이 가끔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규정 어떻게 되는지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채용에서 시험 타당성 개념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발전에서 금평을 통제로 수단을 쓰기도 하는데 능력 발전 수단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평에서 금평 모형과 그 다음에 금평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기는 조진을 해봤던 동기부여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제도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제도 발전인데 이렇게 이거 먼저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자, 크게 근대, 현대 인사제도는 양대 근간하면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공무원제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자, 왕이 있었겠죠. 왕 밑에 관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임시적으로 채용한다, 그때그때 채용한다 이거보다는 생애직으로서 전문 직업 관료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자, 절대 왕정 체제에서부터 발전한 게 직업공무원제였어요. 근데 민주주의, 시민혁명 민주화된 이후에는 이 관료가 왕에 대한 서번트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서번트로 일단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제도였다. 아주 오래된 제도였다. 근데 실적제가 19세기 중반 이후에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적제가 발전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데서 출발합니다. 아예 다르게 출발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은 정실이명 폐에 대해서 실적제를 도입하려고 했었고, 미국은 역관제 폐 때문에 실적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때문이 아니라 별개 따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둘이 현대 20세기 들어오면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적제를 택한 쪽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 일부를 가져오고, 직업공무원제를 택한 국가는 실적조사의 일부를 가져오면서 현대 인사행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적극적 인사행정이라 불러요. 어쨌든 둘은 별개 제도에 출발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별개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가는데 다시 와서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는 공직구조 형성에서, 그 다음에 채용하는 방식에서 직위불제 개방형, 계급제 폐쇄형 각각 상이한 제도와 일단 궁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직업공무원제에다가 정실이 문제되다 보니까 실적제로 넘어갔어요. 영국은.
그리고 실적제를 쓰긴 하는데 계급제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적용했었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발전하지 않았었어요. 역관제에 대한 반발로 실적제가 나왔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중에 계급제 요소를 일부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나중에 보겠지만 적극적 인사인정하면 실적제에다가 직업공무원제도가 결합된 거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역관제, 대표근로제, 직업공무원제도가 가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이제 가끔 강사들이 뭐 얘를 복잡하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제끼세요. 그냥 제끼시고 20년간 30년간 출제된 바 없습니다. 나오면 어떡하는데요? 그거 하나 맞추느니 국어 영어 한 2개 더 맞추세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더 맞추려고 다른 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기본틀 잡으시고 양자가 접근하면서 나온 게보다 현대 적적 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얘를 빼고 이쪽 위주로 그럼 본다면 인사제도 발전이 이루어진 과정 배경, 일단 역관제가 있었고요. 실적제가 등장합니다. 실적제 문제에 대해서 대표근로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실적제는 이렇게 비교할 거냐 이렇게 비교할 거냐 직업공무원제랑 비교할 거냐 맥락에 따라 실적제 정답이 살짝 바뀔 때가 있다는 거를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시험에서는 둘 비교나 이쪽 비교, 직업공무원제나 역관제 특징을 실적제 적어놓고 땡 틀렸다고 출제하거든요. 역관제로 잘못된 설명, 실적제가 정답의 90%를 차지하고 대표근로제 잘못된 설명 한 80%가 실적제 특징이 땡 됩니다. 이 내부에서 정답 만드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직업공무원제 정답은 실적제랑 비교하는 게 거의 95%입니다. 다만 역관제랑 비교하면 정답이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답 딱 나오면 근데 복성답 나올 것 같으면 잠깐만 맥락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만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제도가 있죠. 8개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역관제, 실적제, 대표근로제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제는 미국에서 일단 발전했어요. 영국은 정실, 미국은 역관제입니다. 참고로 정실은 개인의 혈연지연 학연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는 게 정실이병입니다. 영국의 경우 수상에 개인 간의 뭐 학력이다, 동창이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갔던 게 정실이었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미국은 정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관 임명의 문제 출발했습니다. 그거 하나 일단 영국과 미국 차이가 있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일단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기본으로 한다면 미국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선거에 제시한 정책 공약을 시민 요구를 반영해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공약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시 내릴까? 차라리 같은 소속 정당, 같은 정당의 이념, 지향점이 있겠죠? 그러면 정당 소속원들을 고위직이든 어떤 관료로 임명하면 알아서 정책을 수행하겠네요. 따라 가장 좋은 것보다 선거에 승리한 정당, 공직이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이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 공직 임용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되는 제도를 역관제라 불러요. 자, 개인적 친밀도 땡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도 완전히 물갈이 되겠죠? 공직 순환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대응성,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역관제가 추구하는 가치고요. 이걸 가장 좋은 건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임용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 있겠죠. 공직을 개방합니다. 이때 당시 업무라는 게 전문성, 기술적 복잡성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자 일정 정도 교육받은 자, 소양이 있다면 누구라도 공직을 담당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고 예컨대 조선시대 이방, 호방 자 이런 사람들 있죠.
자, 글을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라고 봤던 거죠. 따라서 이건 아마추어리즘을 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이 물갈이 되는 거죠. 공직이 물갈이 되는 순만큼 특권 계급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폐쇄적인 특권 계급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나오겠죠. 자, 역관 임명이 이루어진 것. 일단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1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데 3대 대통령 1대부터 2대까지는 워싱턴과 소위 공화주의자들이 일단 공직을 싹 잡았어요. 이때 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해밀턴과 메디슨과 제퍼슨이 있었죠. 3대 대통령 해밀턴 연방주의자인데 1, 3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자유주의자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다 보니까 장관부터 주요 공직자들 모두 연방주의자들이 싹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의 4분의 1을 물갈이해요. 그래서 일단 최초 역관 임명하면 워싱턴도 들어가지만 제퍼슨으로 일단 교과서는 주로 적혀 있어요. 제퍼슨 대통령.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6대 대통령 멀로 대통령 때 4년 임기법을 제정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1820년부터 4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공무원 임기랑 연동시키겠다. 7대 잭슨 대통령 때 공직순환의 교의를 발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명분을 민주주의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제퍼슨 잭슨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퍼슨, 잭슨, 공직순환의 교의. 일단 선거는 4년마다 있고요. 4의 배수에 생각하시면 돼요. 1828년도 선거 결과 잭슨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1829년도에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역관제가 제도화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져. 그 다음에 공직이 물갈이 되다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이 깨져.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확확 바뀌겠죠? 그죠? 얘는 높아지지만 안정성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전문성, 효율성. 정당의 부패가 공직 부패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인설관 같은 게 있어요. 정당 당원들의 공직을 줘야 되는데 공직이 부족하면 그냥 만들어요. 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부패, 행정 계속성 안정성제, 효율성 전문성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책혁신이나 정당정치 발전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얘가 문제가 되면서 실적제가 등장하게 돼요. 실적제는 민주성보다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어요. 실적제 장점은 계속성, 안정성 높고 효율성, 전문성 높고 부패 방지에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해야 되겠죠. 즉 개인의 실적, 자격, 능력, 성적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실적제예요. 근데 얘가 능력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좋은 자를 채용해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공직침해 기회균 등 공채로 채용하다 보니까 공개 경쟁 채용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라도 채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 행정 이원론이에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민주적으로 결정됐다면 행정은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면 돼.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배경으로 또한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행정치 빼, 정치적 중립을 실적제는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어요. 얘가 빠지면 얘도 깨진다고 봤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단 능력 없으면 잘라요. 근데 능력, 실적을 이유로 하지 않는 원치 않은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능하면 자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분 보장. 그 다음에 인사권을 수행할 때 대통령의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합니다.
조직론에서 자, 정책 중립을 위해서는 단독행위 좋을까요? 합의제가 좋을까요?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독립된 기관, 그 다음에 합의제형 기관으로 설치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해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정실 문제가 1850년대부터 나왔어요.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스코트 트리뷴 위원회가 결성되고 1855년도에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취미론령이 공포가 돼요. 그래서 영국의 실적제는 노스코트 트리뷴 보고서와 취미론령이 실적제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185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역간제 폐해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뭐 지방정 가면 머신 폴리틱스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정경유착도 문제되고 마파 집단과 시장이 유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행정의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계속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부패도 문제돼. 그래서 자, 안 되겠다 하면서 반역관 운동이 이때부터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고 젠크스가 이때 활동을 해요. 젠크스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합니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그랜트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랜트 위원회도 실패했어요. 근데 자, 가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반역관 운동에 불을 붙였어요. 미국에서 일단 징크스가 있는데 40년의 배수에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중 사망한다. 이대 대통령이 1880년에 당선됐는데 사망했어요. 임기 중. 제퍼슨이 1803년도에 대통령 됐고 1840년 링컨 맞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1880년 가필드 암살 1920년 병으로 사망 1960년 케네디 암살 이 징크스를 깬 게 뉴 밀레니엄인데요. 2000년에 당선된 부시는 임기를 채웠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속설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어려우니까 좀 잠깐 외도하자. 어떤 인디언 부족이 1880년에 완전 몰살됩니다. 기병대에서. 그래서 그 추장이 죽으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 부족은 40진법을 썼나 봐요. 우리가 멸망한 이해 즉위한 백인 추장은 사망하리라. 40년마다 백인 추장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거죠. 근데 새천년 들어가면서 이게 깨졌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외우기 쉽겠죠.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암살. 그래서 1881년에도 암살됐고요. 83년도에 펜들턴법이 제정됩니다. 연도는 대충 알아두세요. 순서도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펜들턴법이 미국에서 실적적 기초를 마련했고요. 1939년도 해치법이 실적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정책 중립과 관련되는 거고요. 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정말 강물에 콩나듯이 나오긴 하는데 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펜들턴법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5제도와 제대군인 특혜도 들어있어요. 단 제대군인 특혜는 실적제와 무관하게 나온 겁니다. 실적제와 무관하게 나온 거예요. 군대 있다 나온 사람이 시험 성적이 좋기 어렵겠죠. 국가의 애국자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나온 거지 실적제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대군인 특혜하고 한국의 남성 군 복무 예전에 가산점 제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상 모병제예요. 누구나 군대 가는 거 아니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병 때문에. 근데 특혜를 주는 순간 차별이 돼버리겠죠.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얘랑 전혀 무관하다. 실적제와도 무관하고 얘와도 무관하고 얘와도 관계없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펜들턴법이 담고 있었어요. 기본은 똑같이 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직침해 계획운동인데 시험 성적이 좋으면 채용한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은 자, 인구 구성이 1960년대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자,
화이트가 60% 정도를 차지해요. 백인. 그 다음에 흑인이 18%였어요. 당시. 그 다음에 히스패닉계하고 옐로우가 있는데 5%가 옐로우입니다. 한 12 정도 나오겠네요. 산수해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40%가 소수인종인데 연방공무원의 98%가 백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백인을 위한 정책만 나오는 거야. 그럼 왜 이들은 못 들어갔을까? 공부도 못한 새끼들이 꼭 뒤에서 호박씨 가더라 라고 하지만 자, 이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1960년대까지 백인이라는 학교에 흑인들 입학이 거부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도 사실상 행사되지 못했고요.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사실상 마피아 집단에 가입하지 않거나 마약에 찌들지 않으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공직 자체가 백인들 위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가끔 백인 경찰이 흑인 뭐 의심스럽다 빵 쏴버리잖아요. 과잉 진압. 인종차별 문제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 대표성을 확보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출직, 국회만 적용하면 된다고 봤는데 자, 임명직 관료에 대한 대표성도 필요하겠다. 라는 주장이 나와요. 1940년대부터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채용 안 되다가 60년대 흑인 폭동이 발생하면서 대표권제로 일단 채택됩니다. 그러면 뭐냐? 자, 대표권제 기본은 뭐냐면 이건 형식 평등에 불과한 거야. 사실상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게다가 얘가 결합되면 폐쇄적 특권 계급이 돼버리는 게 바로 관료들이야. 그러면 이걸 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직 구성에서 사회 주요 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칩시다. 세 집단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들의 비례성을 맞춰줘야 돼. 공직 구성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바로 대표관리제다. 단 선출직에 중요한다. 임명직에 중요한다. 임명직에 적용하겠다는 게 대표관리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자, 이게 적극적, 수직적 평등입니다. 자, 이쪽은 수평적 평등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모든 인간은 동등하니까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데 필요 없고요. 시험 성적 갖고 오세요. 자, 기부 입학 안 됩니까? 시험 성적 갖고 오세요. 수평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저 교육 못 받았는데요. 시험 성적 가져오세요. 교육 못 받았다고? 그러면 쿼터를 적용하자. 쿼터제를 통해서 이거를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라 불러요.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자, 다른 건 달리 대하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적극적 평등이자 수직적 평등을 도입하는 거야. 여기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가 있어요. 킹슬리는 이렇게 가면 얘가 나온다고 봤던 사람이고 모션은 글쎄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대표를 강조한 사람이 킹슬리였고 자, 흑인을 채용하면 흑인들은 흑인들을 위해서 일할 거지라고 본 거죠. 이때 소극적 대표는 낫의 의미가 아니라 자, 스탠드 포 대표하다 할 때 스탠드 포가 있죠. 그런데 액트 포는 뭐냐? 자, 흑인을 채용해 줬더니 이 사람이 액트 할까? 나는 흑인들 당신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부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규제 반대표를 던져요. 액트4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대표는 액트4 한다. 행동하는 대표를 말해요. 킹슬리는 자, 인적 대표성 확보하면 액트4 할 거다라고 봤던 게 킹슬리였어요. 근데 모션은 아니야. 재사회화되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올 수 있어. 따라서 이거를 강조해야 돼. 이게 모셔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자,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출발은 이렇게 갔던 거죠. 학자 같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관리제 관련된 몇 가지 주의할 개념을 살펴봅시다. 평등의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있고요. 민주성, 책임성, 통제가 있는데 자, 대내적 민주성, 대외적 민주성은 뭐가 될까요?
내부 관리에서 분권화 전략을 택한다? 예죠.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시민과 관계에서 나오는 대응성, 책임성은 대외적 민주성 개념이에요. 자, 책임 기준이 안에서 나왔다, 밖에서 나왔다. 공직윤리는 시민과 관계죠. 대외적 민주성이지만 윤리 기준은 입법부가 정한 법이 아니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따라서 공직윤리는 대외적 민주성이지만 책임은 대내적입니다. 통제는 내부에서 하는 거죠. 통제점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선거는 외적 책임이고 외부 통제 수단입니다. 대외적 민주성. 보통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어긋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 권리제는 수익적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이니까 공직 내부 아니죠? 시민과 관계죠? 대외적 민주성이에요. 책임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들어가야죠. 대외적입니다. 근데 통제는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외부적 책임을 내재화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통제는 내부 반발이죠. 그래서 대표 권리는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통제만 내부로 갑니다. 그러면 참고로 공직윤리는 시민관계니까 대외적 민주적이죠. 기준은 내부에서 만들어지죠. 공직윤리, 자신들이,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통제를 또 안에서 하죠. 그래서 공직윤리와 대표 관리제에서 민주성, 책임성, 통제, 위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대표 관리제는 이런 걸로 인한 장점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실적제를 저해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 능력 떨어진 사람이 채용될 수 있겠죠. 실적제를 저해한다는 비판. 그 다음에 자, 평등에서 수적, 적적 평등을 갖는데 거꾸로 능력 있는 자가 채용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역차별 문제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거꾸로 차별받는다. 역차별. 그 다음에 아까 이리 간다는 가정했지만 제사회화가 돼버리면 실제 흑인 판사가 흑인들에 대한 유죄율이 더 높아요. 백인 판사보다. 뭘까? 제사회화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자, 농민 대표도 보내야 되고 안경사 대표 보내야 되고 수의사 대표도 보내야 된다면 기술적으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 얘는 적실성 문제고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대표 권리제에서 양성평등, 그다음 장애인, 우대, 지역, 이공계, 저소득층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국의 대표 권리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서 어디까지 더 볼 거냐라는 건데요. 자,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자, 분리 실시하는 거로 쿼터를 주고요. 장애인들끼리만 시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끼리만 보도록 하는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 합격을 인정해요. 역차별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 남성, 여성 어느 한쪽이 전체 채용 인력의 30% 미달할 때 요 30% 맞출 때까지 추가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 여성과 남성, 양성평등과 지방인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채용 목표율은 정하긴 하는데 얘는 30%로 잡고 있어요. 중증장애인 채용 계약되고요. 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자를 추가로. 저소득층 채용 목표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장관이 정하는 규칙인데요. 균형인사 지침인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채용 목표제가 있습니다. 5명 이상 선발할 때 적용합니다. 양성평등 인사관리가고요.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겠다. 왜? 주로 하위직에 쏠리다 보니까 과장급 이상, 국장급 이상 여성들이 뭐 5%도 안 되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 국장급에도 여성 비율을 맞추자라는 게 규정이 있고요. 대체인력 뱅크, 출산 육아 보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들 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교육률을 일단 잡았고요. 자, 2024년부터 3.8%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달하면 요 채울 때까지 요거 충족해 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로 정답 안 만드는데 여기서 요거라도 눈도장 꽝꽝꽝 찍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분리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인재 채용인데요. 채용 목표제를 갖고 있고요. 20%로 되어 있네요. 7급은 30%. 그 다음에 5급, 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적용한다. 추가 합격시키는 것 돼 있다. 그 다음에 자 양성 채용 목표자 경합할 때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추천 채용제도 있어요. 자 지방 대학의 대학 학교장에 추천이 있을 때 시보로 수습직원으로 수시버 좀 다릅니다.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끝난 다음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자 그렇다고 지방대학을 가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효과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공계 채용 목표제가 있고요. 사회통합형 인사제도가 있어요. 저소득층, 소위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요.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족 임용 확대를 노력해야 된다.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대표관리자랑 관련된다. 그 다음에 공익기여자 채용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관리자랑 무관한 제도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가족에 대해서 의사자, 의론일 하다가 죽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도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순직하셨거든요. 그러면 편모,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은 다르겠지만 사회적 시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지 대표관리자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요거를 잠깐 보자.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요 표현이 나왔다고 칩시다. 역관제는 공직침해 기회균등이 차단될까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직업공무원제나 역관제도 써있다고 바로 그으면 안 됩니다.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쪽은 누구나 채용될 수 있어. 단 시험 성적 갖고 오세요. 정당 당원이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신분 필요 없어.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둔다는 것은 신분제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가능했을까? 미국은 왜 역관 임용이 가능했을까? 미국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신분제 전통이 약해요. 어쨌든 이주민, 이민자들이잖아요. 따라서 귀족 출신이다? 그런 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신분제 전통이 약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따라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단 기준이 뭐다? 얘는 뭐다? 시험 성적. 그래서 얘가 이쪽 적혔다? 바로 긋지 마세요. 세모로 푸세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역관임용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거와 유일제도가 있죠. 하급관리를 채용할 때 추천받아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조광조를 중용했던 것도 역관임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붕당정치도 얘랑 연관되겠죠. 자 이제 실적자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뭐냐면 전문직업 관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인사를. 생애직입니다. 전문직업 관료를 중심으로 임용하겠다라는 것은 역관자 비교하면 전문성이 높은 거죠. 그죠? 정치인을 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직업 관료를 중심으로. 게다가 이쪽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채용합니다. 능력 기반입니다. 그러면 실적제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달라요. 전문성은 얘가 높고요. 얘는 안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둘 비교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역관제와 비교할 때는 세모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하느냐라는 건데, 자 직업공무원제는 송나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때부터 발전합니다. 과거 제도가 이와 관련돼요. 신분 다 필요 없고 시험 성적 갖고 오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거기서 발전합니다. 그러면 저 아버지가 고위직이었어. 그렇다고 자식도 고위직 아닙니다. 자식이 능력을 실증해야 돼요. 능력 있는 전문 직업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단 싹수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걸 키워서 쓰겠다는 맥락에서 생애직 개념이에요. 자, 경력이 쌓이면서 능력이 높아지죠. 요 딸린 보니까 알바하는데도 경력 갖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 알바 시작하는 애가 경력이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경력 갖고 그래. 자, 어쨌든 경력 채용이라는 게 정말 골 때리는 건데 자, 다시 와가지고 어쨌든 시험 성적 가지고 채용하되 키워서 쓰겠다는 게 직업공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전문 직업에서 뭐냐면 생애직으로서 나는 관료로서 전생에 걸쳐서 봉사하겠다. 그런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 성적으로 채용하니까 당연히 얘가 높겠죠. 그죠? 단, 얘 때문에 신분보장을 강조합니다. 얘는 정책 중립을 위한 신분보장인데, 자,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막 자르고 그러면요, 얘가 깨지는 거죠. 얘를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정책 중립은 실적의 필수 요소라면 직업공무원제 필수 요소는 신분보장이에요. 신분보장이에요. 철밥통 그릇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철밥통 그릇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 중립은 부속으로 필요했던 거다. 얘를 위해서 나온 거지 순위가 바뀌죠. 상대적으로 얘는 중립을 더 강조한다면 얘는 신분보장을 더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비교할 때 계급제하고 직위불제 특징 가지고 비교하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자를 채용하려 한다면 이쪽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게 실적제입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려면 바로 여기에 출발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조건, 능력 있는 자가 공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은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돼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여론이 막 세면 능력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한 해 뒤에 일할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요. 채용이 됐어요. 여러 일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경험 쌓고 다시 승진하고 다시 승진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 뽑아야 돼요. 그리고 학력과 능력은 비례한다고 봤어요. 프랑스는 아직도 대졸자를 5급, 우리나라 5급에 상당하는 직위는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제한, 우리나라는 과거 학력 제한이 있었다가 70년대부터 없어지고, 다만 시험 난이도, 9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 시험 볼 수 있는 난이도로 내야 된다. 웃기는 개소리죠, 요즘에는. 어쨌든 학력 제한이 한국은 없어졌지만 시험 난이도 조정으로 일단 갔던 게 있습니다. 연령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자, 합리적 인사제도가 갖추지 않으면 때려치고 나가버리겠죠. 그죠? 재직자 능력 발전 기회가 제공돼야 돼요. 키워 쓰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활이 보장돼야 돼요. 때려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연금제도, 젊었을 때 고생하지만 나이 들어서 편한 노후를 보장해 줄게. 생활급제와 연금제가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적체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커지겠죠? 무능력자를 퇴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만이 해소될 수 있어요. 왜냐면 피라미드로 가니까 위쪽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인력 수급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쪽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가다가 얘와 무관한 거 잠깐 이래 헷갈리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극적 인사행정은 원래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게 만났을 때 나온 거다. 40년대부터 이게 되면서 78년 연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반영됐다. 실적제 직업공무제수를 강화하는 건데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한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얘를 집어넣었다도 맞다. 자, 합리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일까요? 비인간적일까요? 감정 배제라는 거죠. 합리성은 비인간적이에요. 인간적 요소를 가미한다? 적극적 인사행정 맞아요. 실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게 적극적 인사행정을 보세요. 미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인사행정은, 우리나라 행정학 교수는요, 유럽에서 유학한 게 아니라 미국에 유학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일단 행정학 이론을 가지고 출발해요. 미국은 역관제, 실적제였죠. 실적제 요소를 약화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하자. 역관제 요소가 들어갔죠?
분권화, 민주적 관리, 신축성, 인간화. 과학적 인사행정은 실적제입니다. 지양돼야죠. 그리고 얘는 고위공무원단이고요. 계급제 요소가 가미된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15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보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던 거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자, 옳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그렇지.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유지, 긍정, 그렇지. 근데 폐쇄형이고요. 아직 뒤에 거 안 봤지만 전문가 행정이 아니라 일반 관리자입니다. 틀렸네요. 역관제, 정당인 충성도, 그렇지. 공헌도, 자, 행정이 민주화에 공헌한다? 그렇지. 실적제, 걔네 능력이나 자격, 적성이 추한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로. 정치 지도자들의 통솔력 강화 아니지. 영향 빼야죠. 뒷문장 틀렸네. 대표 권례제,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 그렇지. 민주성이니까. 실적제를 약화시켜야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공무원 인사제도 옳지 않은 것.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전문직업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죠? 전문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실적제랑 비교하면, 역관제랑 비교하면. 그렇지. 역관제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리적 대응성 향상은 물론 정책 수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냥 효율성이에요? 정책 수행 과정 효율성이에요? 잠깐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효율성 높이려면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 관리의 퇴보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실적 훼손 비판이 나오죠. 그렇죠. 사회적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은 앞에 봤죠? 미국의 적극적 조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 총액 인건비 제도는 아직 안 배웠네요. 총액 인건비 제도는요, 니 알아서 하세요. 단 결과 갖고 오세요. 근데 자, 어떻게 가냐면 총액 인건비를 딱 설정합니다. 이 안에서 나 더 채용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단 추가 채용한 사람 임금을 누구한테 정부가 더 주는 게 아니라 총액 안에서 해결하세요. 무능한 사람 월급 갖고 대신 주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 직제 관리나 임금, 자, 보수 지급에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 신설 통합 폐지 절감에서 활용 등에서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아니지. 얘에 대한 자율성도 줘야지. 총액만, 틀만 통제하죠. 틀렸네요. 그러면 자, 물음표 찍었죠. 주의할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집행효율성으로 본다면 수행 과정이니까, 정책 수행 과정이니까 정책에 봤던 자,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정 효율성이 일반적이지만, 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참여자가 많을수록 결정 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많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 반발이 커요? 협조가 용이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이구나. 얘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걸 넣었다 해도 틀린 집으로 많이 갈 겁니다만 우리가 결정과 집행에서 효율성은 좀 달라지죠. 시민 참여를 열어주면 집행에서는 효율성이 높지만 결정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딱 가다가 찍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옳지 않은 것은 역관제, 잭슨 대통령 맞나요? 그렇죠.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이 아니죠. 얘는 맞죠. 공직개방. 실적제, 펜들턴법 제정으로 공개경 채용 시험을 도입했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됐죠. 요거 펜들턴법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연방인사위원회, 일단 우리나라 치면 국무회의 같은 건데요. 뭐 그런 것들 인정합니다. 대표 권리제, 연구학자, 알게 뭐야? 킹슬리 관련되죠?
정부를 구성해서 사회 내 주요 세력 분포를 반영할 걸 제안했고, 그러면 액트포할 거다라고 봤죠. 근데 모션은 아니야. 제세화되면 이게 예측대로 안 갈 텐데. 직업공무제, 절대학령 시기 관료제 출발합니다. 장기근무 독려하죠. 생애직으로서 공직을 전문직업 분야로 인식하게 했다. 일반적 문제에서는 일단 틀렸다고 보지만 일단 정답 나왔고요. 역관제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문성 높아지죠. 게다가 전문 직업이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패 방지, 이건 실적자 장점이죠. 행정의 계속 가능성, 실적자 장점이죠. 민주화에 기여하죠. 정책 책임, 그렇죠. 직업공무 정착에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왜? 생애직으로 안 가니까. 공무원 충성심을 확보하게 용이하다? 그렇겠다. 그래서 니은번 지우고 정답 나왔네. 정답이 잘못됐어요. 3번이죠, 3번. 자, 맞죠? 방지하기 쉽지 않고 확보하기 어렵고 민주화에 기여하죠. 그 다음에 기억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정책 책임 확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정착에 도움이 된다? 안 되는데. 일단 그거 보니까 하나 남았네. 아,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자, 얘 단점이죠? 단점이죠?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정책에 도움 안 된다 그랬죠? 이거죠. 그러면 디귿번 지우고 다시 봐야지. 디귿번 지우고 그 다음에 리을번 지우고 정답 나왔죠.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정실주의 역관제. 영국의 정실주의와 미국의 역관제였어요. 실적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취미론령은 정실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죠. 자, 1870년대입니다. 1850년대 노스코트 트리엄 보고서 70년대. 미국 펜들턴법 1883년이었죠. 역관제는 잘 몰랐다 칩시다. 그럼 가로치는 거지 뭐. 전문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고위 정부 관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가 틀렸죠. 정답은 나왔네. 잭슨 대통령 공직순환의 교의 1829년 역관제를 민주주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인식하면서 자,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그렇지. 역관제 관리 특권화 방지 도움되죠. 국민에 대한 대응성 제고 도움되죠. 현대사에도 정무직에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별정직에서 이게 적용돼요. 자, 실적제 기본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제경영 채용으로 가고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죠. 정치적 중립이네요. 국회 송환 사기민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자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건 아니다. 문장은 맞죠? 근데 이건 실적제랑 관련됩니까? 실적제와 무관한데요. 끝까지 보자. 혹시 모르니까.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지방공무법에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신분보장이죠. 그 다음에 공침의 기획운동 맥락이죠. 그러면 틀린 문장 없지만 얘는 실적제와 무관한 거죠. 실적제와 무관한 겁니다. 그 다음 역관제 실적제 옳은 것만 고르래요. 항상 우리 쭉 잘 읽어야 돼. 역관제는 실적 이해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이다. 틀리진 않네. 정치적 요인. 혈연지연은 역관이 아니라 정실인데? 역관제는 정실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죠.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논리에서 나왔죠. 틀렸네. 역관제는 정치도자의 국정지도를 강함으로써 그렇지. 공공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실적제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화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적제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성은 아니죠. 옳은 걸 고르니까 미음번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번 틀렸지. 그 다음에 기억번 틀렸지. 디귿, 리을 맞죠? 맞죠. 정실과 역관을 구분하셔야 돼요. 심화 문제, 역관제, 실적제. 오래된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옳은 걸 찾으래요. 역관제는 소상위 계층의 공직 독점, 공직이 폐쇄성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능력, 시험 성적으로 채용할수록 특권 계급화됩니다. 실적제 문제죠. 땡. 역관이 실적제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 실현을 추구했다. 일단 그걸 것 같은데. 잠깐 남겨놓고. 실적제는 공직임용은 개인의 능력 맞죠? 지식 맞죠? 출신 안 봐요. 기술 자격 업적 맞아요. 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으면 정답은 2번 찍게 돼 있어요. 자, 얘를 틀렸다고 그었는데 둘 중에 뭐가 틀릴까? 4번 보자. 실적제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동반한다? 아니죠. 별개로 발전한 제도예요. 둘 틀렸어요. 얘도 틀렸어요. 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자, 실적제도 역관이 당연히 얘가 들어가는 거고 실적제도 뭐가 있을까요? 공직심의 기회균등은 민주주의 평등 원리를 구현한 겁니다. 다만 대표는 수평적 평등을 강조한 얘는 형식적 평등에 그친다라고 비판했지만 형평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형평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같은 것은 같게만 가는 거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얘 말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짜증나는 문제였고 구분 문제였어요. 자, 대표월제 옳지 않은 것, 이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긴 한데 우리나라 양성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 그렇지. 당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제 이념에 부합하지 않죠. 할당제를 강연한 결과 얘가 역차별 문제를 낳는 거죠.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나왔던 거죠. 자, 심화 문제는 옳지 않은 것. 내부 통제 맞죠? 외적 책임인데 내부 통제죠. 피동적, 수정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 보장한다는 전제, 허구성 맞죠? 천부적 자유 개념과 상충, 멍미. 할당자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 조장 가능성 맞죠? 대표의 집단위 규제 가능합니다. 뭐지? 3번 찍고 싶은데 얘는 장점이죠. 어우 짜증. 장점이니까 얘가 틀렸어요. 자, 이거를 놓치면 정답 없는데 처음 본 거 찍게 됩니다. 그러면 천부적 인권이란 인간은 날 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고 어떤 이유로도 분립돼서는 안 된다. 거기서 나온 게 뭘까요? 자유주의, 개인. 이 자유주의는 개인으로 갑니다. 집단의 땡. 개인의 자유고요. 천부인권, 생내적 권리고. 따라서 평등. 이걸 그대로 반영한 게 뭐다? 공직심의 기회균등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3-3문입니다. 대표관리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일단 사격치별 시정 촉구로 가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추가 채용도 있기 때문에 작은 장부 채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유진념은 실적제랑 연관되죠. 답은 틀렸네. 적절치 않은 거니까 답은 틀렸네. 자, 나번 맞는데 나번 그어야죠. 헷갈려. 나번 그어야죠. 답은 맞죠. 얘는 이렇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다양성 관리 기법 발전 자극이다. 아무래도 쿼터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그 분리시험 같은 다양한 채용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요. 훈련된 무능은 일단 대표 관리랑 직접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자, 훈련된 무능은 전문성을 높일 때 발생한 문제긴 하지만 대표의 자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정답은 3번.
자, 직업공무원제 옳지 않은 것은 정권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생애직이죠. 운영하는 인사제도다. 그렇죠? 폐쇄 임용을 통해서 맞고요.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형성, 일반 관리자인데 폐쇄 집단 철밥동 그릇 할 수 있는데요. 행정의 안정성 확보,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 유지하는데 이 말은 뭐죠? 공직윤리입니다. 아무래도 자, 의사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직업윤리가 발전할까요? 평생 의사들한테 직업윤리가 나올까요? 생애직을 기반으로 나온 게 직업윤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조직 내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직업공무원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직무급, 생활급입니다. 능력발전 기회부여 중요하죠. 폐쇄형으로 가죠. 신분보장 중요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인사지도 발전을 봤는데요. 실적자고 대표 관리자에서 난이도 있는 지문이 어쩌다 보면 툭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런 것 빼면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흐름을 잘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공직 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일단 나머지 채용제도, 중앙인사기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